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임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강제 구인에 불응하며 거듭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정국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벌써 이제 설 명절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네. 명절에 혹시 어떻게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조금 빨간 날을 쉬어보지 않을까라고 예전부터 기다렸는데 네. 그 빨간 날 오기 전에 별별 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워낙 전국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소방관 한 분이 구급대원인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전해준 말이 명절에 가족들하고 정치 얘기를 삼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말 잘못하면 명절이 계엄될 수 있습니다. 가족 내.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도 명절 때는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좀 상식처럼 되어 그러니까요. 있지만 네. 생각보다 제가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약간의 보수 성향을 세게 가진 부모님이 있는 기자분 얘기였는데 음. 워낙에 요즘에 근무가 힘들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졌대요, 다시. 아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딸을 안으면서 디스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떡하냐고 우시더라. 진짜요? 부모님조차도.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세대들은 내 생애 전체를 거부당하는 듯 해서 더더욱이나 윤석열이라는 그냥 상징에 매달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번 명절에는 절대로 네. 오히려 정치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좀 격심한 갈등을 겪게 될 집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순리대로 가다 보면 정답이 있을 테니까 그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이번 명절은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볼까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이제 먼저 발언을 요청하면서 한 얘기를 봤더니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할 때 자유란 표현 되게 좋아했죠, 윤석열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반국민 세력이 된 걸 모르나 봐요. 그 애국 국민과 그리고 그냥 국민을 갈라치기를 또 묘하게 하고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헌재를 사실 몇 번씩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번복의 과정 끝에 출석한 이유는 나름의 대중정치의 출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편지 정치도 썼고 SNS 정치도 해왔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역시 직접 출연해서 내 메시지를 내가 전하겠다. 우려스러운 건 이 메시지가 네. 국민 전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도 높은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애국 시민 그리고 그러니까요. 폭력도 불사하지 않는 극우적인 시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석 자체를 정치화하는 것도 저는 매우 좀 위험한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감도가 높은 애국 시민만을 향한 발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적어도 오늘 헌재 직접 나왔으면은 사과라든가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송구하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일단은 그건 제 생각에 헌재 재판의 결과, 심리 결과가 나와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더라도 전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네. 윤석열은. 그리고 언제나 법을 자기 조금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법은 내가 다 알고 여의주처럼 내 손 안에 쥔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결론이 나와도 별로 인정하지 않을 거고 흥미로운 건 여기서 제가 그 윤석열을 믿는 국민들, 느끼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아쉬운 건 왜 윤석열의 말은 일관성이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분들은. 일테면 영장판사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라고 맞아요. 했더니 네. 뭐 김용현이 썼나?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하면서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조달해 달라라는 이 쪽지에 대해서는 오늘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전달한 적이 없다. 뭐 이랬다는 거 없다라는 아닙니까, 말과 지금? 네. 모르다는 말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에요.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죠, 그거는. 다른 얘기를 네. 이틀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조리와 그리고
굉장히 모순적인 음. 상황인데 왜 이 부분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윤석열은 내가 던지는 말은 곧 일종의 신념적 차원에서 전달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음. 이거는 진술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 같은 거다. 네, 라는 네. 생각이 더 위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성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도 그쪽으로 나오고 자꾸 가고 그 있잖아요. 종교적인 네. 성향을 가진 어휘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종교인들을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현직 행정관이었던 분이 뭐 성상현 행정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헌재 변론 기일을 앞두고 지지자들한테 결집을 촉구하는 문자까지 보냈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도 그걸 밭글로 받고 나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엊그저께 바로 우리가 사법기관이 일테면 법치의 상징이 폭도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여야가 모두 대통령조차도 폭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 재판소, 법원 앞에 화환 내지는 조화를 세우는 일은 있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행동력을 가하기 어려운 하나의 사물들을 갖다 놔서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물리력을 동원한 폭도들로 돌변한 상황을 본 상황에 사람들이 도열해 달라 부탁하는 건 언제든 물리적 동원력을 동원해 주세요라는 시그널과 지금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고 맞습니다. 네. 그 위험도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관이라는 그 자리를 떠나서 공무원이라는 네. 자리를 떠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공직자라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마이크를 쥔 심지어 유튜버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게 정말 극단적인 물리력을 통해서 네. 오히려 출구를 찾고 있구나. 정말 위험한 출구를 계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직서를 제출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런 동료행위 자체가 지금 문제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 계엄정국 이후에 사직서를 받고 이제 사직서를 수리가 네. 된 사람들이 오히려 퇴직금을 더 빨리 신청해서 오히려 타먹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원래 공직자분들은 2주간의 기간을 거쳐야 해요. 왜냐하면 혹여나 그 법적으로 걸린 상황이 없는지 공직자로서 명예로운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정이 되는 건데 이분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징계를 하고 사표를 받든 말든 그렇죠. 했었어요. 네. 수리를 하면 안 되는 영역인 그럼요. 거죠. 네. 징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런 우려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난 주말에 법원을 향해서 있었던 폭도들의 행동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사고에 대해서 두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고 빨리 복구해야 되고 피해자 대책을 세워야 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야 되죠. 저는 법원 침탈 사건도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게 여야가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혹은 자신이 놓여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동의하죠. 근데 네. 질문을 하나 더 나가면 그럼 이번 12.3 계엄은 반헌법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정부에 나름대로 장관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반헌법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스럽거나 혹은 이후에 어떤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전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사법부 침탈 사건은 잘못된 거고 그들은 폭도가 맞습니다. 폭도가 맞기 때문에 소요나 폭동에 의한 형법적인 죄를 달게 받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아무 때도 아닌 평시에 계엄이 일어난 게 국민들에게 놀라운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은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봤던 일 또 생긴다라는 기시감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기시감으로 옮겨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뭐 민주당도 뭘 잘했냐라던가 내지는 경찰이 좀 문을 왜 열어줬냐 왜 그러니까 끝까지 방어하지 네. 않았냐
왜 방호복을 입지 않았냐? 차벽 왜 안 세웠냐? 네. 이거는 너 왜 중요한 귀중품 들고 다녀서 도둑한테 훔치고 싶은 마음 들게 해?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 말 그대로 그냥 헌정 질서 다 넘어가서 사람이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윤리나 네. 도덕이나 상식을 위배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유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는 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하는 게 정석일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건건이 다 현안 질의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중대 그 사유인데. 전에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했어요. 그럼 그 일 갖고 현안 질의 안 합니까? 엄청난 사태였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마찬가지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이 게다가 판사 이름을 실제 거명하면서 사냥을 했어요. 그 사냥에 실패해서 망정이지. 혹여나 간발의 차이로. 무슨 상황이 네.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안 질의할 문제냐라는 식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식으로. 아닙니다. 매일매일 별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전쟁이라 부르죠. 전 네. 지금 전쟁 중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어휘들을 보다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두둔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민주노총이 언제 법원에 담을 타고 넘어가서 외벽 유리창을 부수고 유리창 깨고 깼습니까? 예. 서버에다가 정수기 물 2리터짜리를 들이대고 그런 적 없잖아요. 아니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워딩을 보면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항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팩트에도 어긋날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거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 주어가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지금도 비유를 보면은 원 비유하는 원 개념이 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했다는 빼놓고 맞아요. 왜 네. 경찰은 이렇게 법원은 이렇게 엄혹한 대처를 하느냐. 대처라는 서술어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원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국민의힘과 여당이 부정하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소문도 아니고 기사로 발견된 제보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온 국민이 다 본 현실인데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요. 왜 위험하냐면 그래도 된다라는 식의 허용이 생겨요. 눈으로 본 일은 모든 사람이 놀랬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나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경고하는 게 정치권의 몫입니다. 정치는 입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로 별거 아닌데 왜 이러냐. 옛날엔 다 관용해놓고 지금은 관용하지 않느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말도 거짓말이 문제는. 내가 본 네.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나는 굉장히 폭력적인 폭동을 봤는데 이게 폭동이 아니고 괜찮은 거야라는 오류의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정치가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권영세 위원장께서 명의로 친히 극우 유튜버들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10명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이렇게 하사하시는 풍경들도 연출됐다고요 보니까. 심지어 저는 가장 좀 재밌었던 건 배승희 변호사가 설 선물 대상이 있었거든요. 네. 누가 선물 받자고 이거 하냐요라고 오히려 거절했고요.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도 좀 약간 비속어 비슷하게 나와서 너는 궁궐에서 고기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김 하나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심지어 거절을 진짜요? 당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정치인은 그 계속 구애를 하죠. 표를 가진 시민들에게.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와 제대로 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말 그대로 놓여 있는 제대로 된 큰 길로 가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자꾸 샛길과 거래와 협잡에 손을 트는 것과 전 다를 바 없다. 정광훈에게 가서 90도 인사를 수없이 하는 윤상현이나 이렇게 파워 유튜버랍시고 맞습니다. 네. 가짜 뉴스 내지는 굉장히 선동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때때로는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조차도 우리 진영에서 많이 보는 유튜버니까 잘 보여야 한다. 이거는 저는
사실상 현대적 매표행위다. 이게 아직은 우리 그러니까요. 선거법안에 들어가 네. 있지 않아서 음. 그렇지 결국은 매표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아마 이제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맞습니다. 해당되는지 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럼 왜 그런 그거 유튜버들에게도 외면 받는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왜 관저까지 안 왔냐 이런 직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나 더 보태면 박근혜 정부 때 이분이 주중대사를 했거든요. 음. 지금 친중이라고 여겨지는 측면도 또 엉뚱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수리남 보면은 사탄 들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 충성심을 시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관저에 몇 번 앉느냐 음. 라던가 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중국인인지 아닌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뭐 네. 시진핑에 대한 비난을 해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문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까? 음. 그리고 외교는 안 하나요? 경제는 안 하나요? 이걸 극단으로 오히려 막아내야 할 정치인들이 너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가는 횟수로 네. 일종의 구애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 음. 않습니까? 근데 이 자체가 코어 지지층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만 그 앞에 가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릅쓰고 하는 행위인 것 같긴 음. 합니다만 결국은 좀 결론적으로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코어 지지층은 말 그대로 코어일 뿐일 거다라는 생각은 음. 들긴 합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미국 가 계신 윤상현 의원님은 함으로 좀 약간 불쌍한 측면도 있는 게 그렇게 이제 관절을 많이 가고 코어 지지층한테 구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순위에 왜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저는 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건 농담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행위가 좀 더 과격해지는 이유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8%가 나온 이유가 아닐까. 안 나와도 잘 나와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네. 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의안과에 윤상현 의원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구교영의 정치비상고 보시는 분에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원으로서 해야 할 그리고 네. 의원직이 위험한 분이죠 지금. 두 가지 사례만 들게요.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그렇죠. 그 연행한 그 현행범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거는 회유이자 괄호 열고 어쩌면 협박일 수도 있어요. 현직 의원이라 그 여당이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석방 조치 될 겁니다. 원래 훈방인데 문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석방 조치 될 겁니다. 라는 이 거짓말인지 허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18일 저녁인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좀 폭력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였는데 아 나한테는 석방해줄 현역 의원이 뒷배로 있다. 여당 의원이. 그러면 폭력적인 행위에 더 오히려 도화선이 될지 아니면 억지력이 될지를 생각해 당연히 보면 전자겠죠. 전자라는 거죠. 네. 아 위험합니다.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말의 구속력과 행정력과 실행력을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쓰고 있는 분이니까 이분은 의원 제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이제 그 폭력의 배후가 누구이냐 이렇게 찾아가는 길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의 경거망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 앞단으로 가다 보면은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이 폴더 인사했던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동의 한 축을 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정광훈 목사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이름이죠. 이분은 우리 주류 정치계 내지는 약간의 공식적인 정치계의 외부를 떠돌면서 매우 극단적인 소리를 그리고 주장을 늘 양산해왔던 분입니다. 사실 갑자기 나타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류 정치에 붙은 게 아니라 주류 정치인들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코어력을 점점 탐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태가 일어났고 되려 이게 뭐가 됐냐면 이 반개 정치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주장을 중앙 정치가 인증해주는 마치 KS 마크 무슨 뭐 마크 달아주는 공인 것처럼 절차를 네. 공인 인증 절차를 해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극단적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주류 정치인들이 심지어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내가 얼굴을 보는 정치인들이 와서 인정을 해주네. 그러니까요. 그럼 저건 주류 정치로 성장했나 보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이런 말을 하는 정광훈 씨 물론
언제나 그래왔고 한국 정치계 아주 어두운 면이지만 전 세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런 분들이 주류 네. 정치는 거리를 둬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기에 거리를 좁혀가는 순간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던가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주류 정치인 거의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훈의 시그널을 주류 정치까지 키워준 저는 일단 주류 정치의 몫이 가장 크다. 탓이. 그리고 그 카펫을 깔아준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담화 중에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결국 이 얘기가 끝까지 함께 싸운 결과물이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을 향해 폭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이어진 거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파면 안 됐으니까 불러드릴게요. 윤석열은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경호처였죠. 맞아요. 네. 경호처에 뭐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혹은 김신 가족부자 이런 분들이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쳐요. 나머지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경호처 직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과 가족, 그분과 연결된 우주를 다 인간 방패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영장이 집행돼서 구치가 됐은 순간조차도 오히려 경호처를 원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람을 도구해서 쓰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지킴이 돼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무 책임도 없고 그렇죠. 지킬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자기 살 길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운 인생을 괜히 이런 광신도인 척하면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에게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여기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옥중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버튼을 또 하나하나 계속 누를 것 같아요. 자기를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그 헌재 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폭력 사태가 또 예견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제처를 비롯해서 법원 행정처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뭐 지금 구속영장 심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구속되겠죠. 그러나 이게 법원에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겁니다. 이 사회적인 숙제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치권 역시도 이런 문제 재발에 저는 여당도 이 사건이 이렇게 놔뒀다간 앞으로 모든 일들을 물리적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이 첫 번째 사례를 잘 마무리해야 하고요. 정치력도 동원이 돼야 하고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오늘처럼 행정관이 보낸 뭐 도열 명령이라든지 동원 명령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되게 씁쓸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일본의 TBS라는 민영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현직 대통령 중에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됐던 소식을 전하면서 그 구치소 미니어처 모형도 만들고 사진도 하나 붙여놨더라고. 신났더라고요. 네. 아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국격을 낮추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심지어 그 상황에서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우리랑 똑같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제대로 하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극우 중에는 그래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똑같이 네. 어떻게 일본에 이런 기사가 실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점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고요. 이 정치적인 다름이라던가 네. 혹은 불확실한 증오 그리고 혐오죠. 어떻게 보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은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맞아요. 일본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워낙 같은 언어랑 같은 인종이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뭐 연령별로, 젠더별로, 혹은 사는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만난다? 네. 제발 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동의하겠지만 이 사법부의 물리적 침탈이라는 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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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12.3 개헌만큼이나 네. 중요한 사태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문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창피한 일들을 거듭해서 창조하기 때문인 건데 예를 들면 구속이 됐으면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건 권리니까. 근데 조사에도 불응하고 어제 강제 구인한다고 찾아갔는데도 여전히 강경하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국민들한테 사법기관을 대하는 국민들한테 시그널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물리적 폭력 사태 일어나고 나서 두권 대표께서 네.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법 제도의 뭐 문제 그리고 권력 앞에 나약한 사법이라는 표현을 벌써 썼어요. 권력됐어요 보니까. 네. 거꾸로 물을게요. 그럼 조국 대표는 마지막 수감될 때 사법부에 테러하고 들어갔습니까? 3심제도 다 음. 거치고 사법부의 수긍하겠다고 판단을 했죠. 네. 존중합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언제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속도 상하고 그리고 이 겨울에 감옥 들어가 계신 조국 대표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네. 사회적 공인으로서 정치인이 그렇게 음. 말을 해야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초석인 법이 지켜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에 이건 제 예측입니다. 법을 마음대로 썼나 봐요. 그러니까 법을 일단 도구라고 생각하지 기본 상식이나 네. 우리의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진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법의 해석이 잘리되어 있을 때는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릇된 거다. 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꺼내 네. 쓰는 그 여의주라는 표현의 여의주가 네. 내 뜻대로 되는 구슬이래요. 근데 천공이 그런 표현했거든요. 여의주를 물고 윤석열이 용산으로 가면 약간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식의 네.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윤석열이라면 법을 자기 멋대로 활용해서 오래 머물 수 있었구나라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섬찟한 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뭔가 끝까지 지금 부정할 겁니다. 사법기관을 농락하는 행위 자체를 두둔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법조인이라서 더 뜨악해요, 솔직히. 그렇죠. 맞습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율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 그런데 생각보다 법을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율사도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음. 잘 알면 오히려 존중해야 되는데 잘 알기 때문에 네. 깔보는 느낌을 제일 주는 게 윤석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희망한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내란죄 특검법이 언제 통과되냐. 통과가 돼야죠. 네. 첫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좀 연루된 바도 없지 않아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인지 가령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라는 쪽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느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글씨가 느껴졌다. 그 다음에 펴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F4 회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의혹이 있긴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더욱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법을 빨리 공포해야 합니다. 네. 제가 하고. 그래야만 오히려 본인이 깔끔하다면 깔끔함을 증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주어진다라고 보고요. 이 특검이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특검 무용에 대한 굉장히 네. 긴 브리핑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태도는 결론적으로 그냥 특검 정치적인 해결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쪽에 더 가까운데 왜 그러겠습니까? 특검은 사실상 명태균의 의혹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뭘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던 것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동죄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들에 혹여나 결부될까 봐 매우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가장 거부하는 게 지금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을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아니, 그런 내란과 특검이 관련된 있었나요, 과거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 인지하면 없습니다. 수사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자꾸 윤석열이 법에 관련된 걸 우기면 정의가 되는 것처럼 자꾸 국민의힘도 우기면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검은 결국은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네. 주고 싶습니다.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늘 헌재에서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하면은 도대체 준 적도 없는 쪽지를 어디서 받았는지부터 지금 자기가 명확하게 만들어 밝힐 필요가 있겠죠? 낸 건가요? 이게 네. 벌써 그러니까요. 예. 김영현 이름도 언급이 됐고 네. 네, 여러 부문에서 이 부분은 일단 발견된 서류 아니에요. 게다가 아 그렇죠. 어제 보면 실물 내용이 맞습니다. 공개가 돼서 네. 세 개의 조항이 뭔지도 세부적으로 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 대응을 좀 네.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부에서는 강효정 의원님과 이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역시 오늘 다시 봐도 너무 좋은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한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2부에서는 장윤선 기자, 박영식 평론가와 함께 마저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